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소 정태성입니다. 22년 4월 9일 이제 어제 시험이 있었습니다. 해설 강의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총평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제가 어제 생각보다 밤에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생각이 굉장히 좀 복잡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나서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는 문제가 어떻다 저떻다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문제는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제가 간단하게 총평을 했지만 어느 정도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된 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좀 소방학을 좀 잘한다라는 친구들, 뭐 저한테 이제 연락 온 것들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조금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가장 많은 점수대를 분포하고 있는 게 70점, 75점대를 가장 많이 좀 분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야기를 듣더라도 한 70점 정도 받으면 소방학계로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봐줍니다. 그렇다고 뭐 60점대를 받았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다른 과목이 조금 더 보충이 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제 기본 강의만 들어가지고 사실 점수가 거의 나올 수가 많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는 없었다. 그리고 모든 커리를 다 탔다라고 가정했을 때 조금 80점 정도 이상은 받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글을 다 탔다라는 간주하에서 80점 이상, 가장 잘 본 친구가 한 90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통 60점대도 있고 70점대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게 조금 시험에 나왔고 또 다음을 준비하는 친구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저도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가서 보시면 1번 문제는 사실 기본 강의 때 어느 정도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이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고 중요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재 조사에 대한 설명인데, 자,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재 조사는 인지하는 즉시 실시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화재 조사 및 보고 기준이라든가 소방기본법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화재조사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 화재조사의 특징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강제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죠? 화재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혹은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이 어느 정도 어떤 강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프리즘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지금 화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 강의 때 신정한, 강보연, 프리에라고 우리가 암기법을 조금 잡았던, 그래서 신속성, 정밀과학성, 안정성, 강제성, 보존성, 현장성, 프리즘식, 이런 화재조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기억을 좀 떠올리는 내용이었고요. 자, 3번 보기 가서 보시면 소실 정도, 건축물이나 구조물 화재 소재 소실 정도, 소실 정도의 면적은 어떤 면적? 입체 면적에 대한 비율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소실 면적 이렇게 물어보면 바닥 면적으로 산정하고, 소실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전소, 반소, 부분소 얘기를 하면서 이 전소, 반소, 부분소의 면적은 입체 면적이다라고 기본 강의 때 충분히 강조를 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 원인 조사에는 소방 방화시설 조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건 틀렸죠. 여기 바로 틀리죠.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답은 금방 4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했었냐면 이 부분은 눈에 확인이 한번 됐을 거예요. 기본 강의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서 화재 원인 조사에 가보니까 소방 방화시설 등 조사라고 적혀 있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가서 보니까 소방 방화시설 등 조사가 아니라 소방시설 등 조사로 적혀 있다라고, 조금 관계법령에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소방시설 등 조사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차이점을 한번 눈여겨봐두세요라고 수업 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조사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크게 뭐 무리 없이 기본적인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미 뭐 기출문제집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위기관리 매뉴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대응 뭐라고요?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고, 설명을 듣고 어떤 매뉴얼에 대한 것들을 찾느냐라고 물어보는 내용이었고, 이미 기출에도 나왔던 내용이었고, 기본 강의 때도 충분히 강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3번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시험에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작년도 그죠? 제가 21년도 기본 강의를 하면서 20년도 기본 강의와 다르게 이미 기본 강의 때 이미 어느 정도 강조를 드렸던 그림입니다. 대학교 웬만한 교과서에 이 그림이 실려져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기본 강의 때도 충분히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물론 심화 강의 때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또 그리고 소유삼에서도 다뤘던, 문제화시켜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유삼 가서 보니까 소유삼 300제 페이지 21페이지에서도 이런 내용이 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림을 한번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이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제가 그렸던 그림들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가연성 가스의 농도 이렇게 적혀 있고 온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고, 이 선이 뭐라 그랬죠? 액체와 기체를 나누는 기준점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액체 구간이고 여기가 기체 구간인데, 자, 액체와 기체를 나누는 선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포화 증기압선이다, 이렇게 부르습니다. 포화 증기압선이라고 불렀고, 이 기체 구간 중에서 가스, 가연성 가스가 탈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가 상한계, 여기가 하한계, 이렇게 두면서 이 상한계와 하한계 사이의 구간을 뭐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렇죠? 연소범위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연소범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상한계와 하한계 사이에 가장 연소를 잘 하는 농도, 가장 연소를 잘 하는 농도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화학 양론적 농도라고 부른다고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더 드렸고요. 심화 강의 때 이 화학 양론적 농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지점 어느 지점에 화학 양론적 농도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화학 양론적 농도, 제가 CST라고 이렇게 약자로 적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오케이. 자, 뭐라고? 이 하한계죠. 온도가 올라가면 하한계가 내려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상한계가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되면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데 하한계는 내려가고 상한계는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 구간에 대한 얘기고, 자, 그랬을 때 하한계에 도달했을 때의 온도, 하한계에 도달했을 때 이 온도를 뭐라고요? 인하점, 하부 인하점 혹은 인화점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하점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하점보다 한 5도에서 10도씨 정도 높은 이 구간이 아마 무엇이다? 연소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자, 그리고 한참 높은 온도 어느 지점에 뭐라고? 발화점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관한 것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이 연소범위 상한계와 하한계 사이에 들어가야 무슨 연소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연소범위 안에 들어가야 불꽃 연소를 한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연성 가스가 발생했지만 연소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자, 불꽃이 생기지 않는다. 보통 상한계 이상일 때 보통 많이 생기는 이런 것들 뭐죠? 훈소 구간이다. 이런 내용들도 했었던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한번 하시는지 보고, 자, 그 그림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요 A 지점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럼 이 A 지점은 인하점에 관한 내용이라는 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야 되는. 그러면 인하점에 대한, 하부 인하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뭐라고? 외부 에너지에 의해 발화가 시작되는 최저의 연소 온도다. 그렇죠?
저마온을 가했을 때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 이게 인하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오케이. 자, 물적 조건과 물질적 조건이죠. 물질적 조건,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만나는 최저의 온도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 이런 내용 제가 수업 때 얘기했었죠. 가서 보니까 소유상 강의할 때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소유상 강의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불이 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내용 했었습니다. 불이 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우리가 가연성 가스가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 이게 방풍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연성 가스가 있고요. 가연성 가스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뭐라고요? 이렇게 저마원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불이 나겠죠. 불이 나게 될 것이고, 연소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 폭발이 일어난다면 연소 폭발, 가스 폭발에 폭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폭발을 막겠다, 즉 연소 폭발, 산화 폭발 계열을 막겠다, 가스 폭발 계열을 막겠다라는 건 가연성 가스, 산소, 뭐라고? 저마온을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애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요? 탈 수 있는 연소범위 혹은 뭐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폭발범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오케이, 폭발범위. 폭발 범위와 자, 무엇이 충족하는 거죠? 오케이, 저마온이 충족한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자, 그 다음에 연소범위, 폭발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연소범위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물적 조건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물적 조건. 자, 그 다음에 이 저마온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에너지 조건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소나 이런 가스 폭발 계열이 일어난다는 건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불이 나게 된다, 혹은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폭발을 막기 위해서는 물적 조건을 제거하고 에너지 조건을 제거한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불활성 개체를 투입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소유상 강의할 때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 요게 말이 될 거냐는 거야.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만나는 최저의 온도, 즉 불이 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가 뭐라고? 인하점인데, 즉 연소 범위가 형성되고 저마온이 충족되었을 때 만나지는 최저의 온도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오케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화학 양론비에서의 최저의 온도이다. 화학 양론비가 뭐라고 그랬죠? 화학 양론적 농도, 그죠? 화학 양론적 계수,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는데, 가장 연소가 잘 되는 농도죠. 즉 가운데 지점에서 화학 양론적 농도, 여기가 연소가 가장 잘 되는 농도고, 이 화학 양론적 농도에서 하한계나 상한계로 올라가게 되면 가장 연소가 잘 되는 농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최소 발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라고까지 그런 내용들을 했었다고. 그래서 연소가 가장 잘 되는 농도이기 때문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농도인 인하점에 관한 설명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일 것이고, 자,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의 온도다. 그렇죠? 연소 범위에 도달했던 최저의 농도이기 때문에, 즉 연소 범위, 그걸 가연성 혼합기라는 단어로 표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의 온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지금 옳지 않은 걸 딱 고른다 그래서 화학 양론적 가장 연소가 잘 되는 농도, 인하점이라는 건 불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농도인데 다른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내용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기출에서 좀 벗어났던 내용.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조금 설명을 드렸고, 심화 강의, 소유상 강의 때도 계속 어느 정도 강조를 드렸던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화재 과학도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화재 과학도에 관한 내용이고, 일단 화재 과학도 자체는 이미 기출이 되었던 내용인데,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 뭐 지문이 과거와 똑같이 나왔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재 가혹도는 생각해 보시면 화재 가혹도는 충분히 기본 강의 때부터 충분히 강조를 드렸던 말입니다. 그래서 화재 가혹도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니까 화재 가혹도는 최고 온도 곱하기 뭐라고? 지속 시간입니다.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으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 화재 가혹도입니다. 그래서 화재실의 온도가 굉장히 높으면 피해가 클 것이고요. 화재가 진행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클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최고 온도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 했죠? 화재 강도가 이걸 결정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속 시간을 보통 결정해 주는 인자가 화재 하중이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화재 가혹도는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이지만 최고 온도는 강도의 영향을 받고 지속 시간은 하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화재 가혹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강도와 하중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대로 나왔던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은 화재 가혹도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오케이. 자, 화재실의 환기 요소는 화재 가혹도에 영향을 준다. 준냐? 이렇게 준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심화과정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일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봐요. 환기 요소가 커진다. 환기 요소가 뭐죠? 계구부의 면적 곱하기 계구부의 높이의 제곱건, 평방건이죠. 결론적으로 환기 요소는 말 그대로 환기량을 결정하는 환기 인자 값이잖아요. 그럼 환기 요소가 커진다. 환기가 잘 된다 이런 얘기겠죠. 충분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심화강의 때도 얘기했었고, 환기 요소는 말 그대로 환기 인자로 환기량을 결정해 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환기량을 쉽게 말하면 결정을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되겠죠.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인데 환기가 잘 됩니다. 환기가 굉장히 잘 됩니다. 환기량이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속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가연물이 일정하게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불을 붙였는데 환기를 잘 시켰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이 더 잘 나겠죠. 그럼 화재가 일어나는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왜? 불이 잘 나니까 빨리 타고 사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환기 인자가 커지면 지속 시간은 아마 작아지게 될 것이고요.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실까요? 아까 환기가 굉장히 잘 돼. 그럼 아까 네가 연소가 잘 된다며. 그럼 불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겠죠. 불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불이 훨씬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강도, 열 축적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 될 것이다. 계구부가 커지면 열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연소가 더 잘 됐기 때문에 축적이 더 잘 될 것이다. 아무튼 환기가 잘 되면 환기 지속 시간과 최고 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화재실이나 화재 구역의 단열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탄열성에 영향을 받죠. 탄열성에 영향을 받는데 이건 탄열성에 영향을 받는 건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겁니까? 화재 강도에 영향을 주는 거죠. 화재 강도가 뭐죠? 지금 화재실의 열 축적률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불이 났는데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걸 단열성이라고 얘기하죠. 즉, 단열성이 커지면 열 축적이 잘 될 것이고, 열 축적이 잘 되면 화재 강도가 증가하게 될 거죠. 화재 강도는 가혹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가혹도는 단열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상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내용이고, 이건 충분히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형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가서 볼게요. 5번 문제,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가 생각보다 저는 한 문제 정도 예상을 했는데, 2문제 나왔죠. 그리고 어마무시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계산 문제는 우리가 좀 맞출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최소 산소 농도 계산하는 부분 어느 정도 기본 강의 때도 계속 강조를 드렸고, 모의고사 때도 제가 보니까 신모의고사 때도 제가 출제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소유산 환백제에서도 제가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강의 때부터 쭉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MOC 최소 산소 농도를 계산하는 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MOC 최소 산소 농도를 계산하는 건 연소범위 뭐라고요? 하한계분의 연소범위 하한계분의 뭐라고? 한계 곱하기 산소의 몰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산소의 몰수는 가연물 1몰에 대한 산소 몰수가 들어와야 된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연물 1몰에 대한 산소 몰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연소 상한계가 37%인데 연소범위 하한의 폭은 30%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한계가 있고 상한계가 있을 건데, 자, 상한계가 지금 37%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폭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라고 했기 때문에 하한계는 당연히 몇 프로가 될 것이다? 7%가 될 거라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연소범위 하한계는 7%입니다 라고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산소의 몰수만 찾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메틸알코올이 나왔기 때문에, 자, 메틸알코올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완전 연소 반응식 써본다면 플러스 뭐라고요? O2는 뭐라고요? CO2 플러스 뭐라고요? H2O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수 맞추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O가 있다라는 것만 조심해서 놓치지 않으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실수를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시험장에서 실수했어요. 그래서 C가 출발할 때 몇 개였으니까? 한 개였으니까 여기도 한 개다. C는 됐다. H 출발할 때 4개였다. 그럼 여기서도 4개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뭘 쓰겠다? 2를 쓰겠다. 그러면 H도 맞췄다. O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맞추겠다. O가 2개, 4개죠. O가 4개였다. 여기에서도 4개를 맞추기 위한 건데, 이미 여기 1개가 있으니까 여기 3개가 되기 위해서 앞에 뭘 써야 된다? 2분의 3을 써야 된다. 이것만 조심 한번 하시면 좋겠네요. 2분의 3을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3. 그래서 산소 몰수는 2분의 3을 넣어야 되겠다. 즉 1.5를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7 곱하기 1.5죠. 그러면 뭐야? 1.5 곱하기 7이 되니까 5, 7, 35. 그 다음에 7인 7, 10.5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MOC 값은 10.5입니다. 이 정도 계산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맞추셔야 좀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었다. 실수가 조금 나왔다면 우리가 80점으로 올라가기 조금 쉽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이 O를 놓쳤던 친구들이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여기 문제의 조금 가장 좀 키포인트가 아니었나. 몰랐다기보다는 조금 실수를 유발할 수 있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6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폭발에 관한 설명이네요. 폭발에 관한 설명. 폭발에 관한 설명. 자, 폭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지금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굉장히 내용은 좀 복잡해 보였지만 답은 아주 쉬운 데서 걸었죠. 그래서 가장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산화에틸렌, 아세틸렌은 분해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바로 말이 맞죠. 오케이. 분해 폭발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이거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렌으로 끝나는 물질은 분해 폭발합니다. 즉 산소가 없이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한계가 100%짜리 물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본 강의 때 폴리 렌은 분해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온에서 탱크에 저장된 중유가 유출이 됩니다. 중유는 기름이죠. 기름이 탱크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유 공간에 증기온 폭발이 된다라고 하죠. 증기온 폭발은 기상폭발이죠. 기름이 누출되었다 그래서 그게 기상폭발로 가는 건 조금 무리수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 블레비 현상이 생겼을 때 2차 쪽으로 지금 화학적 폭발로서
증기온 폭발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중유가 유출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액체인데 갑자기 기상폭발인 증기온 폭발로 간다라는 건 조금 이상하다. 바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파열로 인해서 그죠? 유출되었을 때 뭐 2차적으로 우리가 증기온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스 폭발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가스 폭발은 밀폐된 공간에 조연성 가스가 아니라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오케이. 가연성 가스가 폭발 범위를 형성하면서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폭발 범위, 연소 범위를 형성하면서 점화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폭발이 가스 폭발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연성 가스가 아니라 가연성 가스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량의 고온의 물질이 물속에 투입됐을 때 물이 갑작스러운 상변화에 의한 폭발 현상, 물이 상변화했다. 이걸 뭐라고 부를 거예요? 증기 폭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내용이죠. 수증기 폭발이고, 이 반응 폭주라는 건 화학 반응 속도가 혹은 연소 반응 속도가 지수함수적으로 굉장히 과격해지는 일종의 화학적 폭발이 우리가 반응 폭주라고 부르고, 이 또한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도 어차피 기출에서 다 한 번쯤은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가장 옳은 것은 1번이고 딱 봤을 때 그냥 1번 정도 찍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됐은 내용입니다. 그 정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에 가서 보시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물질의 화재 시 소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자, 탄화칼슘에 물을 분무하여 소화한다라고 적혀있어요. 안 될 겁니다. 탄화칼슘에 물을 뿌리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화재론 얘기할 때 금속 화재 파트에서도 말을 한번 했었고, 심화 과정 파트 할 때도 조금 얘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탄화칼슘에다가 물을 뿌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아세틸렌이라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을 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아세트는 얘기했었죠. 자, 기름 중에서 우리가 사료 유형물 중에서 석유류 가운데에서 뭐라고? 수용성 물질이라고. 오케이. 비수용성이 아닌 수용성 물질이라고. 이런 수용성 유류 같은 경우에는 알콜포 혹은 뭐라고? 내알콜포 소화약제로 소화한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기본 강의 때보다 충분히 강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용성 유류 화재에 알콜포를 쓴다라고 얘기했고, 아세톤은 수용성 유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여러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료이온물에 가서 보시면 계속 얘기를 했었죠. 사료이온물에 가서 보시면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가 있는데, 1석유류에 아세톤, 휘발유, 2석유류에 등유, 경유, 3석유류에 중유, 클레오소트유, 4석유류에 기어유, 실린더유가 있는데, 이 아세톤만 뭐라고요? 수용성, 물에 녹는 수용성 기름이고, 자, 나머지는 다 비수용성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래 조금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유류이기 때문에 수용성 유류화재에 사용되는 알콜포 혹은 내알콜포를 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맞죠? 오케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금속이라고 부르죠. 그죠? 우리가 금속 화재, 즉 D급이라고 얘기하는 금속 화재에는 기본적으로 금속 화재 같은 경우에는 뭘 많이 쓰나요? 오케이, 그죠? 마름몰이라든가 팽창 질석이라든가 팽창 진주황 이런 것들로 소화를 하거나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 약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소화를 하게 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할론 소화 약제로 우리가 소화가 가능하느냐? 안 되겠죠. 할론 소화 약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BC급의 적응성이 있고, 할론 1211 같은 경우는 ABC, 아무튼 D급은 안 됐다 이런 얘기 정리하시고,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 역시 뭐라고? B급과 C급 화재 적응성이 있고, 전역 방출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A급의 적응성이 있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은 뭐라고?
금속 화재는 쓸 수는 없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금속 화재는 보통 어떻게 쓰는데?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 혹은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약제를 가지고 소화를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또 실수를 했던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시험장이다 보니까 조금 당황해하고 눈에 좀 잘 안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 강의 때도 충분히 다뤘던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질산염료는 연소 속도가 빨라. 인류위험물이죠. 그죠? 연소 속도가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라고 적혀집니다. 연소 속도가 빨라서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연소가 굉장히 잘 돼. 근데 인류위험물 자체가 뭐죠? 지금 산화성 고체로서 불연성 물질입니다. 타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럼 뭐야? 얘가 폭발이 일어나는 건 가연물을 만났을 때 보통 폭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연소 속도가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겠죠. 오케이. 이건 인류위험물은 가연물이 아닌데 불연성 물질인데 이상하단 말이죠. 이 표현은 보통 이제 오류연물에 조금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오류연물은 굉장히 폭발력, 연소 속도가 굉장히 자기가 가연물인 동시에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연소라든가 폭발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이류위험물 정도의 그렇죠? 가연성 구체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류연물에 가장 이렇게 적합한 표현이겠죠. 아무튼 인류는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느끼셔야 될 것 같고. 자, 황리는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하므로 가연물과 접촉하는 걸 피한다. 이렇게 적습니다. 오케이. 자, 얘는 산소를 줄 수 있는 물질이 어떤 걸 통해서?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서 산소를 발생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가연물과 접촉해서 산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화재를 발생하고 폭발을 유발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당연히 맨유위험물, 인류위험물에 관한 내용이죠. 황린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물질이기 때문에, 그죠? 가열 충격을 간다 그래서, 그죠? 산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아니라는 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료위험물 중에 1석유류는 인화점, 연소 한계가 낮아. 오케이. 적은 양으로도 화재 위험성이다.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석유류 중에서 인화점이 얼마? 21도씨 미만인 물질이 1석유류에 해당하는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소 부분이 한계도 낮아서 쉽게 저마원을 갔을 때 불이 붙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금방 3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확인됩니다. 자, 오류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은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수분과 접촉하면 발화 위험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공기 중에 노출했을 때, 즉 자연 발화성을 가지거나 수분, 물과 접촉하면 발화한다는 건 금수성을 얘기하겠죠. 그럼 뭐야? 자연 발화성이나 금수성을 가지는 물질. 이건 맨유위험물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삼류위험물에 관한 내용이죠. 삼류위험물.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오류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기 때문에 오케이, 옳지 않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 폭발의 위험성이나 가열분의 격렬함을 표현하는 게 우리가 오류위험물의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내용이 맞지 않다라고 확인이 되고, 찍었을 때 3번이라고 충분히 찍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집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이 한번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9번 문제가 여기 상당히 조금 이제 공부를 조금 들었던, 요거는 기본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고 심화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심화 강의에서 다뤘는데, 자, 여기 이제 문제를 맞췄다 안 맞췄다, 여기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맞춘 친구도 고민하고 맞추지 않았던 친구도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 내 수업을 다 듣고 커리를 따라온 친구들이 확인을 했을 때 이건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서 보니까 뭐라고? 자동 기동 방식의 펌프가 수원의 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지금 펌프가 수원의 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케이. 내용이 뭐죠? 수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조가 이렇게 있고 펌프가 이렇게 있는데 수조 위에 펌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적혀 있죠. 이런 상황이면 펌프가 흡입축으로 물을 흡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뭘 설치해야 된다고? 물올림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심화 과정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지문을 읽는 순간 물올림 장치는 떠올랐어야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물올림 장치는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미험이 있는 부분들을 찾는 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 시험에 했다면 이렇게 풀었겠지, 그치? 바로 생각이 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수계 소화 설비에, 그죠? 펌프를 기동 또는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도 있었던 거 생각이 나셔야 될 것 같고, 순환배관에, 그죠? 수온 상승 방지를 위해서 릴리프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걸 생각을 쭉 해보면 2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3번은 원래 틀리죠. 그럼 1번하고 사실은 4번 중에 고민을 많이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솔레노이드 밸브 옆에 보시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얘기할 때도 기본적으로 기동용기에 있는 기동가스를 방출시킬 때 솔레노이드 밸브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이게 옥내 소화전을 할 때는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중요한 건 동력 제어반이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1번 4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지나가다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심화 강의 때 제가 가서 보니까 심화 강의 제가 22강에서 지나가면서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강조를 조금 느리지는 않고 책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표현된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났을 수도 있고 그냥 찍어서 맞출 수도 있고 그냥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좀 그래서 1번, 4번을 틀려도 1번을 찍어도 4번을 찍어도 상관없었던 그런 내용이, 그러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었던 그런, 아무튼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펌프 배관 내 압력을 감지하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있고, 펌프에서 배관 내에 물이 빠져나가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그 압력 변화를 감지해서 제가 제어반에 알려준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나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기억이 났으면 제어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그냥 찍어서 있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1번을 찍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시 제어반이나 이게 동력 제어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최대한 자세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조금 나도 혹시 예단한 건 아닌가, 다음에 좀 수업을 할 땐 더 많이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게 제어반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1번을 찍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은 뭐죠? 디귿 동력 제어반도 있고 감시 제어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고민했던 문제고 틀릴 수도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었다. 근데 1번 아니면 4번에서 자기가 고민했느냐? 그러면 일단 제 수업은 열심히 따라왔다라고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한번 가서 볼게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미 여러분들한테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때 계속 문제 풀이 때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패턴입니다. 요게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요건 이미 충분히 강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아차하면 틀릴 수 있었던 숨은 함정이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일단 여러분들한테 계속 기본 강의 때, 심화 강의 때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예방 단계에서 해야 되는 조문들, 대비 단계 때 해야 되는 조문들, 대응 단계 때 해야 되는 조문들, 복구 단계 때 해야 되는 조문들, 이런 것들이 제목을 조금 보면서 어느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꼭 확인해 두세요라고 여러분들한테 기본 강의 때도 강조를 했고, 심화 강의 때 조금 더 많은 조문들을 언급하면서 강조를 조금 드렸던 내용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일단 조문을 쭉 확인을 하셨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했었어요. 어떤 게 머릿속에 넣혔냐면, 처음에 과거의 문제에는 학자들이, 그죠? 우리가 재난에 관한 학자들이 주장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있고, 학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법을 만들어서, 이 학자들의 내용을 토대로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과 우리 법률상에 있는 내용이 반드시 똑같지 않다 그랬죠.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시험이기 때문에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학자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법조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법조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제목을 조금 읽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소에도 정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험장에 갔을 때 보통 틀린 친구들이 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틀렸던 친구들이 구축 대비하냐? 대비하냐? 오케이.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 정태선이가 수도 없이 강조했어.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 법도 개정됐다라고 얘기했었고 이거 예방이야. 니언 리얼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니언 리얼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니언 리얼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디귿은 아니야. 답은 3번이야. 이렇게 찍은 친구들이 사실이. 그래서 틀린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국가 재난관리 기준 제정이라는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라고 심화과정 때 제목들을 한번 쭉 여러분들 언급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재난예보 경보체계 구축 운영이 이게 대응 단계 때 여러분들한테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위기경보 발령 하나 조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기본서. 그래서 위기경보 발령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좀 그 관계된 조문들을 여러분들의 제목들이 제가 직접적으로 강하게 하진 않았지만 이미 기본서에 있었고, 그리고 문제집에서도 보니까 제가 이 조문에 재난예보 경보체계 구축 운영 자체가 소유삼에서 이 문제를 뭐 대응이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소유삼 문제에서도 이 조문들을 지금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소유삼 옆에 가보니까 207페이지에 있는 문제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더란 거예요. 33번, 34번에서 언급을 했다고. 그래서 재난예보 경보체계 구축 운영이 대응 단계 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응 단계 때 이루어지는 지금 시군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 이런 거 찾으세요. 이런 것들도 해서 다뤘던 조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이 좀 소유사항을 좀 꼼꼼하게 봤다면 대응 단계 때 충분히 다뤄지는 조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기본수를 이래서 문제집보다 기본수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될 게 이런 것들이 대응 단계구나. 그래서 일단 니언이 틀렸다가 핵심입니다. 니언이 틀렸다가 핵심입니다. 니언은 대응 단계 때고, 자,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은 예방 단계 때다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대비 단계 때가 맞겠다. 그 다음에 국가 재난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것도 대비 단계 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2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여러분들이 실수로 찍은 친구들도 좀 있더라. 조금 너무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형태의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실수를 조금 유발할 수 있던, MOC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수를 유발하고, 또 우리가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계산 문제는 충분히 더 실수를 유발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가서 보시면, 자, 저는 정말 엄격히 한다, 맥스까지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을 찾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몰랐던 지금 수소와 알루미늄 리튬이 나오게 됐네요. 자, 일단 이건 심화 과정 때 이미 충분히 강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심화 강의 때도 충분히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신모의고사 10회에서도 언급을 조금 드렸던 내용이고, 소유삼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소유삼 문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험물에 관한 것들이 조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조금 한번 해두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하셔야 될 게, 답을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맥스 값으로 간다고 했는데도 모르는 내용들도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탄화알루미늄, 이렇게 탄화알루미늄 확인하시면서, 자, 탄화알루미늄. 그래서 탄화알루미늄이 물을 뿌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물을 뿌리면 뭐가 나온다고?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메탄이랑 메테인이랑 동의어입니다. 메탄이랑 메테인이랑 동의어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화칼슘, 인화아연, 그죠? 그 다음에 인화갈륨, 이런 것들, 금속의 인화물 계열이죠. 이런 금속의 인화물 계열이 물을 뿌리면 포스핀, pH3죠. 그죠? 인화수소기체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충분히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고, 트리에틸알루미늄, 트리에틸알루미늄, 그죠? 자, 트리메틸알루미늄 얘기하면서,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에탄가스가 나옵니다. 이게 에테인입니다.
그다음에 트리메틸알루미늄은 뭐죠? 메탄가스가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메탄가스가 그래서 메테인이 되겠죠. 이거 충분히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고, 탄화칼슘에 물을 뿌리면 아세틸린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심화강이나 신모의고사나 소유수험을 통해서 충분히 강조를 조금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기본 강의만 들었으면 절대 문제를 맞출 수는 없었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문제 12번이에요. 문제 12번. 자, 문제 12번. 일단, 짜잘짜잘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금, 일단 푸는데 이게 1분 안에 풀 수 있느냐? 풀 수 있느냐? 순수 소방만 한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식도 약간 센세이션을 이뤘던 것 같아요. 18년 상반기인가요? 그때도 센세이션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을 내용을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내용도 아니고 세 가지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게 사실 이게 가능할까라는 게 이제 우리 학개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황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황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몰수를 계산하는 몰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건 뭐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을 거냐? 몰수, 입자수의 개념인 몰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오케이, 우리가 분자량분의 화학식량분의 분자량분의 질량이라는 걸로 계산을 한다라는 건데, 계산할 수 있었겠냐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뭘 알았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내용도 아니고 사실은 두 가지 내용도 아니고 세 가지 내용이고, 그리고 숫자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럼 생각 한번 해보면 황의 연소 방식 한번 가서 볼게요. 자 800도씨 1기압에서 황 1kg이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황의 발생량을 물어봤는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질량을 줬습니다. 질량을 줬습니다. 킬로그램이란 질량을 줬는데, 이산화황이 발생되는 거 물어보는 거 뭘 물어보냐면 부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제곱미터라는 부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거부터가 사실 조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가볼게요. 그럼 황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써야 되는데, 황을 S라고 줬습니다. 황을 S라고 주고 이산화황이 발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지는 식에서 여러분들이 황 S를 쓰셔야 되겠죠. S는 황 S라고 그랬고, 플러스 연소할 거니까 산소가 주어지겠죠. O2. 그래서 지금 이산화황이 발생했다 그랬기 때문에 SO2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황의 연소 방정식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저 얘기만 듣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화학식을 세울 수 있었겠냐는 거죠. 탄화수소 완전 연소 방정식은 사실 세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거에 대한 의문점은 좀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세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에 질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개수, S 앞에도 1이 있고 O 앞에도 1이 있고 SO2 앞에도 1이 있는 이 1이라는 개념이 기체일 때는, 이 앞에 있는 개수가 기체일 때는 부피비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몰수비를 표현하기도 하고, 분자수비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뭘 비를 표현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질량비를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여러분들 기본 강의 심화 과정일 때 계속 얘기했어요. 질량 나오면 과거의 문제는 부피비에 관한 것들만 시험에 계속 내는데, 질량을 가지고 질량을 찾는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 여기까지는 좀 준비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나왔기 때문에 몰수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황 1몰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1몰이 필요하고, 그때
누가? 황이 뭐야? 1몰이 생깁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거든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분자량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황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황이 32라고 그랬습니다. 32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2분의 S 하나밖에 없으니까 질량이 1kg이죠. 근데 위에는 g이 들어와야 됩니다. 질량은 g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1kg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1000g이 이렇게 줘집니다. 그래서 1kg이 1000g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1000g, 1을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1000g이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한번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나누기를 한번 해보시면 31.2가 정도 나옵니다. 31.2. 이게 나누기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이걸 사실 나누기를 하는데도. 그래서 몰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31.2몰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31.2몰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나눠보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죠. 황 1kg이 연소를 했을 때 산소가 얼마가 필요하냐면 1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1몰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자, 그랬을 때 이산화황이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면 1몰이 생성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있죠. 이산화황이 1몰이 생성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산화황이 1몰이 생성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자, 이런 말이겠네요. 지금 황이 31.2몰을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황이 몇 몰이 생긴다는 거죠? 31.2몰이 발생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럼 이 얘기입니다. 다시 1몰이기 때문에 황 31.2몰이 완전 연소하기위해서는 산소도 31.2몰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산화황이 31.2몰이 생성됩니다 라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찾은 건 뭘 찾은 거냐면 31.2몰이 완전 연소했을 때 이산화황이 31.2몰이 생성됩니다 까지밖에 못 찾은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산화황의 몰수가 아니라 뭘 찾으라고 했어요? 부피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부피값은 어떻게 찾느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PV는 nRT라는 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수업 시간에 지나가면서 얘기도 했지만 기체상수 0.082 값도 사실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어졌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아무튼 그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죠? 이 식은 압력 곱하기 부피는 물수 곱하기 기체상수, 식을 쓰면 기체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로 계산하시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물수를 찾았으니 이 물수를 대입해서 뭘 찾으라? 부피값을 찾으라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 겁니다. 부피값을 찾으라고 적혔어. 문제 가서 보니까 주어졌습니다. 800도씨 1기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1기압이 될 것입니다. 1기압 곱하기 부피 X입니다. X는 물수가 31.2몰입니다. 기체 상수값은 0.08입니다. 0.08이고, 자, 절대 온도 값은, 절대 온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섭씨 온도 플러스 뭐라고? 273으로 계산합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보면 800 플러스 273이죠. 800 플러스 273. 그러면 1073 절대 온도가 되겠네요. 여기 1이니까 요거 다 곱한 값을 물어본 겁니다. 요거 다 곱한 값. 요거 다 곱한 값을 물어보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저도 계산을 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749. 얼마 나옵니다. 2749. 얼마 나오는데, 이건 지금 이때 부피 단위가 뭐냐면 리터의 단위입니다. 22.4리터 할 때 리터의 단위였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냐면 세제곱미터라는 단위를 물어본 거예요. 세제곱미터라는 단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언급을 했던 단위 얘기긴 하지만 1세제곱미터는 뭐라고요? 1000리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건 리터이기 때문에 세제곱미터로 환산을 한다면 2.749 세제곱미터가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공을 3개 빼야 되겠죠. 1000리터가 세제곱미터니까. 그래서 답은 2.749, 그래서 한 2.75 정도의 답이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하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은데요. 그죠? 계산하라고 문제에 나왔습니다. 0.08이 높고 뭐 아무것도 안 주어지고 이런 문제였습니다. 뭐 제가 뭐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건데, 이게 1분 안에 문제를 좀 풀어야 되고, 물론 1분이 넘어설 수도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또 왜 1분이 안 걸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데 과연 이런 내용은 조금 생각이 듭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아무튼 그런 문제다. 뭐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이 시험에서 뭐 킬러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좀 난이도 있게 냈다고 했는데 난이도가 있는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죠. 오케이.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본다면, 중진류 화재 시 무상 주수를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소화 효과로 올바르게 묶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단 부촉매 소화는 안 될 거야. 물은 부촉매 소화가 안 된다 그랬고, 무상 주수라고 했기 때문에 타격 소화도 안 될 거라는 건 눈에 보일 겁니다. 왜? 동상 주수가 타격 소화가 되겠죠. 무상인데 타격 주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질식 소화라든가 유화 소화, 그렇죠. 기름 위에 유화 소화, 애물전층을 형성해서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금방 2번인 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를 조금 맞추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4번 문제가 있습니다. 14번 문제도 좀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이미 제가 이렇게 기본 강의, 그 다음에 희망 강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섹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문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라는 조문과 더불어서, 자, 우리가 재난관리 파트에서 우리가 보통 출제가 지금 이론 파트에서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엔이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존스, 아네스 얘기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분산관리, 쿼란텔리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문제도 여러 번 풀었던 내용이고, 뭐죠? 통합관리 방식이 있고요. 통합관리 방식이고, 재난을 관리하는데 통합관리 방식이 있고 분산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방식은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의 부처이거나 혹은 소수의 부처로 이루어진 게 통합관리 방식이죠. 그래서 굉장히 소수 부처나 단일 부처가 모든 재난을 컨트롤하고 있는 형태가 통합관리 방식이라는 개념이었고, 분산관리 방식은 뭐라고? 다수의 부처, 여러의 부처가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게 분산관리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정도 개념만 알고 구구력을 해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 쿼란텔리라는 학자가 뭐라고요? 통합관리 방식, 즉 분산관리 방식에서 통합관리 방식으로 변해야 된다. 통합관리 방식으로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통합관리 방식에 가깝고 미국도 통합관리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지금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구구력으로 조금 한번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재난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식의 차이와 대응 계획 및 책임 기관이 각각 다르게 배정된다. 오케이. 왜? 분산관리 방식은 그럴 것이다. 분산관리 방식. 자, 대응 방식의 차이와 대응 계획 및 책임 기관이 각각 다르게 배정된다. 그렇다. 분산이겠지. 통합은 아니겠지. 홍수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산사태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산불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조류대 발생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즉 재난의 종류마다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처가 다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분산관리 방식이라는 설명이겠죠. 그 다음에 2번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재난 시 유관기관 간의 충복적 대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적혔습니다. 충복적 대응이 있을 수 있다고. 유관기관이 뭐야?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몰라서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게 관련기관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관련기관. 재난에 관련된 관련기관이라고. 관련기관에 중복적 대응이 있을 수 있냐는 거야. 이게 지금 통합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이냐, 분산관리 방식이냐. 생각해봐요. 소수부처, 단일 부처가 모든 재난을 담당해. 그럼 중복될 염려가 있냐라는 거야. 여러 부처가 재난을 담당해. 오케이. 강물을 담당하는 게 환경부가 관경부를 담당할 수도 있고, 강 안에 있는 댐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댐을 담당할 수도 있고, 즉 뭐예요? 뭔가 여러 부처가 재난을 담당하다 보면 뭔가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게 분산관리 방식의 설명이어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복될 수 있는 게 통합관리 방식이라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난을 담당하는 부처가 여러 부처일 때 뭔가 강에서 뭔가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바다 지점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인명구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아니야. 인명구조 같은 경우에 육상에서 발생한 인명구조는 소방이 담당하고 해난에서 발생한 인명구조는 해양경찰청이 담당합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바다 입구에서 사람이 빠졌어. 이 소방이야? 바다니까 해경이야? 이런 거죠, 지금.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건 당연히 분산관리 방식이다라고 느껴주셔야 됩니다. 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업무가 나뉜다. 당연히 분산이고. 생각해봐요. 재난 시 유사한 자원 동원 체계와 유사한 자원 유형이 필요하다. 이 말이 지금 분산이냐 통합이냐 이런 얘기예요. 생각 한번 해봐요. 홍수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눈사태가 났을 때 사람을 구할 때는 로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재난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람 구할 때 필요한 자원들, 필요한 장비들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어떤 개념에 가까운 거예요? 이건 지금 통합관리 방식에 관한 내용이지. 이게 쿼란텔리가 얘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재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단계는 거의 비슷비슷하더라. 그래서 재난은 소수의 부처가 가져도 충분하다. 여러 다수의 부처가 가질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글하고 생각해봐요. 어떤 재난의 종류가 다양하더라도 대응 자원이나 자원 동원 체계나 자원 유형이 비슷하다? 이거는 통합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게 필요했다 이런 얘기죠.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업 때 강조를 이 섹션은 시험에 나올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고 이게 책에 있는 문구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약간의 여러분들의 의미와 구글에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80점대에 도달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15번으로 여러분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5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이고 여기에서 이미 이건 기본서에도 기본 강의 때 이미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기본 강의 때 이미 강조를 했던 내용이고 여기 기본서에도 있습니다. 기본서에도 있고 기본 강의에서도 충분히 강의를 드렸고 모의고사, 심화 강의 다 강조를 조금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기본서 여러분들 40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딱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정발열하고 표면 장력 부분은 없습니다. 정발열하고 표면 장력 부분은 없는데 자, 근데 이 정발열 부분은 언제 제가 다뤘었냐면 심화 강의 할 때 다뤘습니다. 신모의고사 메테에서 얘기했었죠. 7회 부분에서 다뤘네요. 7회 부분에 신모의고사 7회에서 정발열이 작을수록 기화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럼 사실 표면 장력 빠져놓고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비열이 뭐야? 가연물 입장에서는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야 돼.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비열이 작아야 좋은 가연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연소열은 연소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열이죠. 발열량을 얘기한다고. 연소열은 어떨수록 클수록 좋은 가연물이죠. 즉 화재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 불이 나기 쉽다는 거죠. 비점, 끓는 점이죠. 우리는 불이 난다는 건 가연성, 기체가 타는 거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야 빨리 기체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비점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뭐라고 우리가 좋은 가연물이고 화재 위험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렇게 적혀 있고 신모의고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증발열이 어떨수록 증발열이 작을수록 쉽게 정발을 잘할 거기 때문에 불이 나기 쉬울 것이고 연소열은 똑같죠. 클수록 불이 나기 쉬울 것이고 연소 속도도 클수록 불이 나기 쉬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4번에 그래서 1번을 조금 고민했던 친구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4번 비중 무겁고 가볍고죠. 가벼운 물질일수록 타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압력은 높을수록 용점이 뭐죠? 녹는 점이죠. 녹는 점이 어떨수록 낮을수록 뭐라고? 불이 나기 쉽다라고 얘기했고 인하점이나 발화점이 뭐라고?
낮을수록 불이 나기 쉽다는 얘기. 그래서 표면 장력 부분은 따로 언급을 안 했는데 충분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1, 2, 4가 확실하게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다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16번 문제가 있습니다. 16번 문제. 제 수업을 아무리 들어도 12번 문제나 16번 문제는 푸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맞췄다면 찍어서 맞춘 거지, 제 수업을 토대로 맞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추가가 되면서 제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이 조금 얇고 조금 단권화시키는 게 장점이었는데, 물론 이제 과목 개편이 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도, 한 문제 한 문제의 중요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보강이 돼야 될 건데 좀 고민스러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도 고민스럽지만 저 역시 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지금 넘어야 될 건지 약간 사실 고민됩니다. 아무튼 일단 디귿 리얼 자체가 제 교재에도 없고 제가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역화라는 건 충분히 얘기했죠. 백파이어라고, 그죠? 연속이 내부로 화염이 들어가는 현상이죠. 왜 들어가느냐?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더 빠를 때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선화라는 게 나와 있죠. 불꽃이 떠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왜 불꽃이 떠 있느냐?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기억 리얼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다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사실 디귿 리얼이 언급이 되지 않았던 내용이죠.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 이제 황염이라고 적혀 있는 건 일단 책이 없는 내용입니다. 황염, 염이 불꽃이죠. 누른 불꽃, 노란색 불꽃이 나타나는 걸 황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백색이나 백색이나 청색 계열이 온도가 높은 화염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노란색 계열의 황염이 나타났다. 그럼 뭔가 레드 계열에 가깝다고. 그럼 불이 잘 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불이 잘 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니까 공기량이 적을 때, 즉 산소가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가연물이 많았을 때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때 불꽃, 노란 불꽃을 우리는 황염이라고 부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없었는데 이 지문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얼 부분, 우리가 이제 친구들 제가 수업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찍으세요. 그 개념을 가지고 찍었는데 틀려야 정상이죠. 내 개념을 따라갔다면. 왜? 연료 노즐에서 난류인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난류인은. 그럼 뭔가 난류라는 건 측류의 반대말로서 뭔가 방향성이 없게 흘러가는 거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연소를 조금 잘하는 방향성이다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확산연소에서 화염의 높이는 분출 속도에 비례한다. 아무래도 여기에 답을 걸었을 거다라고 적혀 있고, 뭔가 난류고 확산 속도의 화염의 높이는 분출 속도에 뭔가 연소가 잘 되는 개념 아니야? 뭔가 비례한다. 맞다라고 적어가지고 기억 리얼, 디귿 리얼 이렇게 적었던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만 그렇게 접근해서 틀리는 건 앞으로 문제를 좀 다른 형태의 문제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틀린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확산 화염의 높이는 분출 속도에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일정합니다. 높이가 일정합니다. 이 난류 같은 경우, 측류가 아닌 난류 같은 경우에는 확산 화염 같은 경우에 높이가 분출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높이가 이렇게 일정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약간 보통 기술사 같은 데서 조금 나오는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조금 다루는 내용인데 여기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심화 강의 때 기본적으로 자세히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 그래서 리얼은 틀렸고 기억 리얼 디귿 이렇게 맞아갖고 답은 3번을 고르셔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우리 친구들이 내 수업을 열심히 듣고 네 시킨 대로 따라야 하니까 왠지 찍을 때 난 4번을 찍고 싶었다. 그래서 틀렸다. 어쩔 수 없죠. 그죠? 일단 틀렸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제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오케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7번 한번 가서 보시면 이 17번 내용은 이미 기본 강의 때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제 건수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이건 기본 강의 기출 문제에도 나와 있었고
소유산 문제에도 아예 박스 형태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정도 문제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답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누전점이, 발화점이 2개 이상이라도 누전점이 동일할 때 한 건의 화제라고 부르는 거지, 누전점이 2개 이상이면 한 건의 화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미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미 뭐 소유사안 문제라든가 기출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기본 강의 때도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 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4번 질문,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통일범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둘 이상의 화제가 났을 때 별건이지, 동일범이면 무조건 한 건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여러분들 충분히 기본 강의, 기출문제 강의, 소유상 강의에서 충분히 강조를 드렸던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문제 형태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18번 문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죠.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맞추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생각이 안 떠올라서 답을 찾는 데는 사실 크게 무리가 없었어야 된다는 거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라고 적혀있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자, 이게 할론 소화약제가 아니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뭐야? 할론 소화약제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객체 소화약제로 바뀌었죠. 왜 바뀌었나요? 지구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든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연히 독성은 어떨수록 작을수록 좋겠죠. 독성이 크면 사람들한테 해를 주겠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적을수록 좋다. 그렇죠? 지구를 안 따뜻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GWP라고 얘기했죠. 지구 온난화 지수가 굉장히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자, 대기 중에 찬존 시간이 길수록 좋다. 아니죠. 빨리 불을 끄고 사라져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대기 중에 이게 잔류하는 기간, 이걸 뭐라고 부르습니까? 우리가 ALT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책에도 적혔죠. 이 ALT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좋은 거라서 빨리 불을 끄고 사라져야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오랫동안 지금 공존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영향이 적을수록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존층 파괴지수 ODP 값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답은 길수록이 아니라 작을수록 좋다.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ALT 얘기가 로웰 ALT 부분 기본소에 있던 내용에서 기본 강의할 때부터 이렇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정리가 한번 되셔야 될 것 같고 답은 3번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19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9번 한번 가서 보시면 이제 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옆에 가서 보면 답은 금방 바로 나왔습니다. 표면화 주입 방식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 딱 2개밖에 없죠. 그죠? 불화단백포하고 수성막포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기본 강의 때부터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다 맞출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2번 한번 가서 보시면 합성 계면활성 제포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합성 계면활성 제포는 친수성이므로 유동성과 내유성이 좋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일단 내유성이 좋다라는 말이 틀렸죠. 왜? 합성 계면활성 제포는 내유성이 좋지 않죠. 표면화 주입 방식이 가능해야 내유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했던 친구들은 약간 너무 깊게 생각한 거야. 그게 뭐냐면 이렇게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합성 계면활성 제포 이렇게 하면 뭐 이걸 수성막포로 표현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적혀 있는 책이 없어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수성막포 같은 계열들은 불속의 계면활성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합성 계면활성 제포 이렇게 다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합성 계면활성 제포를 수성막포다 이렇게 볼 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단백포는 유동성이 좋으나 틀렸죠. 유동성이 좋지 않죠. 그죠? 유동성이 좋지 않으나 내화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비누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알코올포에서 보통 쓰지 않죠. 일종 분말에서 쓰는 표현이고, 비누화 현상이 일어나면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이것도 잘못됐죠. 비누화 현상이 일어나면 일종 분말에서 소화 능력이 더 우수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2, 3, 4 오기 전에 뭐 확인할 수 있지만 1번이 뭐 그 전에 확실하게 1번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20번 한번 가서 볼게요. 20번 가서 보시면 이거 충분히 심화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이게 여러분들이 1번하고 3번하고 제 강의를 들었던 좀 맞춘 친구들은 맞추고 또 틀린 친구들은 틀렸더라고요. 이거 이미 기출에 여러분들이 심화 강의 때 아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찾아보십시오. 심화 강의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26강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기본서에서도 이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게 작동 원리를 조금 이해해 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출제 범위표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를 조금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은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작동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어. 자, 이게 심화 강의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작동 원리 같은 경우에 작동 원리, 작동 순서가 이미 기출에 나왔습니다. 이걸 순서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하고 있었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사실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답은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것은 1번인 걸 찾을 수 있을 건데, 일단 3번하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 그래놓고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3번 일단 많이 들었다. 이게 전역 방출 방식이라고 적혀 있다. 전역 방출 방식에서 환기 장치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정지되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환기 장치가 정지되어야 되느냐? 환기 장치가 작동하면 환기가 된다는 뜻이죠. 즉 공기가 지금 순환이 된다는 뜻이고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거란 얘기죠. 근데 전역 방출 방식이면 A급 화재의 적응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전역 방출 방식은 뭐 해야 된다고요? 공간이 밀폐되어야 된다고 기본서에도 적혀 있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9월 월간 모의고사에도 제가 냈더라고요. 9월 월간 모의고사에도 지금 뭐라고?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방사했을 때 A급 화재 적응성이 있다. X 이런 식으로 냈더라고. 이 전역 방출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공간을 밀폐시켜 놓고 CO2를 뿌려서 산소를 뭐라고 MOC 이하로 떨어뜨려서 지금 질식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간이 밀폐가 돼야 됩니다. 근데 환기 장치가 당연히 정지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얘기야. 환기 장치가 돌아간다면 지금 산소가 계속 공간이 밀폐되지 않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상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번은 지금 이상했다라고 느껴지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 기본 강의 때 충분히 심화 강의 때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제가 그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작동 원리를 자기가 눈 감고 나랑 똑같이 순서를 짰느냐는 거죠. 자, 이렇게 짰느냐는 거죠. 그럼 옆에 가서 보시면 생각이 나셔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나셔야 된다. 일단 가스계 소화 약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수계 소화 설비는 옥내 소화기나 스프링클러는 건물 전체를 화재 진압하기 위해 대형 건축물에 보통 건물 전체를 커버하는 데 쓰인다면 이 가스계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 구역의 화재 진압을 위해서 건물 전체를 커버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공간을 지금 커버하기, 특정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쓰게 되는데, 그래서 공간을 두 개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가 제1 방호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공간을 제2 방호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그때 기억을 한번 들어보시고, 감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지기가 있고, 가스계 소화 설비의 가장 큰 특징은 약재를 저장하고 있는 무슨 용기가 따로 있는데 저장 용기가 있고요. 이 저장 용기가 각각 어디에? 방호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방사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저장 용기를 열어주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동 용기라는 게 따로 있다. 기동가스. 그래서 가스계 소화 설비의 가장 큰 특징이 약재를 저장하는 저장 용기와 이 저장 용기를 열어주는 뭐라고? 기동가스를 포함하는 기동 용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동 용기가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기동 용기가. 그래서 감지기가 이 어떤 구역에 불이 났다는 걸 감지하게 되면 수신기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 이 수신기에서 저장 용기의 밸브를 개방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죠.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개방하면 기동 용기의 밸브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럼 기동 용기에 기동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 기동가스가 나와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선택 밸브를 개방해주고 저장 용기의 밸브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동가스의 역할이라고 그랬고, 이 기동가스의 이 원리에 대한 부분들은 모의고사에도 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중요하다 아니라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봤단 말이지. 그러면 생각해봐요. 기동가스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뭐라고? 저장 용기의 밸브를 열어주고 선택 밸브를 열어줘서, 그러면 저장 용기에 있던 약재가 나온다고. 약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약재가 방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약재가 나와서 방사하게 될 건데, 생각해봐요. 자, 이 기동 용기의 가스가 하는 역할이 뭘 한다고요? 아까 말했죠. 저장 용기를 뭐하고? 개방하고, 뭐라고요? 선택 밸브를 개방하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택 밸브를 개방하는 역할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력 스위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약재, 저장 용기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방사하게 되면서 헤드에 나와서 CO2가 뿌려지게 되면, 혹시 이 안에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질식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헤드에서 방사하기 직전에 PS, 압력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압력 스위치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압력 스위치가 딱 지나가게 되면 압력 스위치가 약재가 곧 방사됩니다. 약재가 곧 방사됩니다. 피하세요라고 해서 압력 스위치가 그 압력 변화를 검지해서 방출 표시등을 띄워준다라고 심화과정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저장 용기에 있는 저장 가스가 CO2겠죠. 이 저장 가스가 요걸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동 용기의 기동가스와 저장 용기의 약재가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냐라는 것들을 물어봤죠. 그래서 충분히 심화과정 때,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기본서에도 계속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엽적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80점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가장 조금 운이 때가 따르고 센스가 있었으면 90점 정도까지, 좀 센스가 조금 근데 열심히 했다 그러고 실수가 조금 없었다면 80점까지, 실수가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70점대까지 조금 떨어지고, 조금 미흡했다 그러면 60점대 이렇게까지 훅 점수가 떨어질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털어버리시고, 다음 시험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험을 통해서 저도 완벽하게 다 대비를 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심화과정이 지금 좀 더 어려운 걸 대비해서 조금 만들었던 강의인데, 그 강의에서도 지금 일정 부분 빗나가는 부분들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많이 좀 고민이 되고 당황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조금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좀 하고 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시험 친다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조금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나간 거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조금 좀 미래를 생각하고 다음을 좀 활기차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죠? 수고하셨습니다.